완벽한 2인자라는 수식어는 사실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며 내 안의 유능함을 증명할 기회조차 박탈당해 본 적이 있나요? 심리학적으로 2인자가 느끼는 박박함은 단순히 못 가졌다는 아쉬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2인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증폭되는 치명적인 도끼입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평생 마주해야 했던 지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형인 문종보다 건장했고 영리했으며 추진력 또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이라는 무대에서 그에게 허락된 자리는 오직 조연뿐이었습니다. 이것을 현대 심리학에서는 정체성 유해와 보상적 우월감의 충돌로 해석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펼칠 곳이 없는 에너지는 내부에서 썩어 문드러지다가 결국 타인을 공격하는 파괴적인 권력욕으로 변질됩니다. 마치 터지기 직전의 압력밥솥처럼 말이죠. 수양대군은 겉으로는 형에게 순종하며 예법을 지켰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왜 내가 아니지?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라는 위험한 속삭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을 지워야만 생존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역설적으로 가장 거대한 자아를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건 이 억눌린 야망이 단순히 개인의 질투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의 뒤틀린 욕망을 대의 명분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포장지로 감싸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만 이 나라가 바로 선다는 자기 최면, 그것이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날카롭게 베려진 칼날이 향한 곳은 의외로 강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방비한 존재, 바로 자신의 조카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그 어린 왕은 숙부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이제 그 처절한 고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12살 소녀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그림자가 죽음의 그림자인지 알고 있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의 세상에서 부모님이라는 거대한 울타리가 하룻밤 사이에 증발해 버린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고작 12살, 세상의 풍파를 막아낼 근육조차 생기지 않은 시기에 말입니다. 단종이 마주한 현실은 단순히 슬픔이라는 단어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안전기지의 완전한 상실이라고 부릅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세상을 탐험하고 돌아와 숨을 고를 수 있는 유일한 항구입니다. 하지만 단종에게 남겨진 건 차가운 왕좌와 그 주변을 에워싼 굶주린 늑대들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이것을 현대의 정서적 방임 상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텅 빈 거대한 저택에 홀로 남겨진 아이를 상상해 보세요. 밖에서는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의 가구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공포의 대상이 됩니다. 단종에게 조정의 대신들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환경에 놓인 아이는 정서적 고립 상태에 빠집니다. 타인과 연결되지 못한 자아는 서서히 안으로 굽어지며 무력감이라는 늪에 침잠하게 되죠. 단종이 겪은 비극의 핵심은 그가 너무나도 일찍 어른의 언어를 배워야 했다는 점입니다. 아이답게 투정을 부리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그는 살기 위해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죽이고 타인의 욕망을 먼저 읽어야 하는 삶, 이것만큼 잔인한 고문이 또 있을까요? 그는 왕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인질이기도 했습니다. 숙부인 수양대군이 내미는 손길이 구원인지 파멸인지 구분할 여유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이 무력한 아이를 향해 숙부가 집어든 것이 따뜻한 위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조카의 고립을 이용해 가장 극적인 공포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정적의 숨통을 끊기 위해 휘둘렀던 그 무거운 철퇴 소리는 과연 누구를 향한 경고였을까요? 그 비릿한 피냄새가 진동하던 밤, 수양대군이 숨겨둔 진짜 잔혹한 심계가 이제 막 베일을 벗으려 합니다. 과연 그날 밤 김종서의 집 대문 너머에선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그 소름 끼치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단 1초의 망설임이 운명을 바꾼다면 여러분은 그 찰나에 무엇을 거시겠습니까? 1453년 10월 10일 밤 수양대군이 김종서의 집 대문 앞에 섰을 때 그의 심장 박동수는 아마 평소의 2배 이상이었을 겁니다. 역사는 이를 대담한 거사라고 기록하지만 다크 심리학의 렌즈로 들여다본 그날 밤은 방어적 공격성이 극에 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이 가장 잔인해지는 때는 자신이 가장 위험하다고 느낄 때입니다.
수양대군은 김종서라는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자신이 먼저 부서질 것이라는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가 휘두른 철퇴는 용맹의 상징이 아니라 사실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한 처절한 발악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을 현대의 심리기제로 비유하자면 링 위에서 상대가 완전히 숨을 거두기 전까지 멈추지 않고 주먹을 휘두르는 복서와 같습니다. 이미 승패가 기울었음에도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상대가 다시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근원적인 불안이죠. 수양대군은 김종서를 단순히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현장에 자신의 아들까지 대동하며 비정함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게 대항하면 누구든 이렇게 된다는 압도적인 트라우마를 심어주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습니다. 타인의 공포를 나의 권력으로 치환하는 전형적인 약탈자의 방식입니다. 그 피비린내 진동하는 밤을 지나며 수양대군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제 돌아갈 다리는 끊어졌고 오직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런데 정작 이 모든 광풍의 중심에 있었던 어린 왕 단종은 그 밤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숙부가 피 묻은 손을 씻지도 않은 채 궁으로 들이닥쳤을 때 12살 소년이 느꼈을 감정은 단순한 무서움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통째로 잠식당하는 가스라이팅의 시작이었습니다. 과연 수양대군은 조카의 눈을 바라보며 어떤 감미로운 거짓말을 건넸을까요? 그 비릿한 친절 속에 숨겨진 다음 계획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장 무서운 폭력은 주먹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라는 다정한 속삭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수양대군이 피 묻은 칼을 뒤로 숨긴 채 어린 단종 앞에 섰을 때 그가 건넨 말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하를 위협하는 간신들을 제가 모두 정리했습니다라는 감미로운 보호의 선언이었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가스라이팅의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부릅니다. 가해자가 유일한 구원자임을 자처하며 피해자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12살 단종은 이제 자신을 지켜주던 충신들을 모두 잃고 오직 숙부라는 거대한 그림자 아래에만 머물러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상황에 비유하자면 아이의 모든 친구를 떼어놓고 세상에서 믿을 건 엄마밖에 없어라고 속삭이며 방 안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단종은 학습된 무력감의 늪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든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직 숙부의 허락 없이는 숨조차 쉴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된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이런 상태에 놓인 인간은 생존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종은 왕위를 내려놓는 선위를 결정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자발적 양보라고 기록되기도 하지만 다크 심리학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것은 극심한 공포가 빚어낸 심리적 붕괴의 산물입니다. 숙부의 손에 죽어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아이는 왕좌라는 무거운 짐을 내던지고서라도 그저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왕위를 차지한 수양대군의 자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관을 쓴 괴물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 더 거대한 환상을 만들기 시작하죠. 과연 모든 것을 손에 넣은 세조는 마침내 행복해졌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제 왕좌라는 이름의 화려한 감옥, 그 안에서 벌어진 기괴한 비극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모든 것을 손에 넣으면 인간은 마침내 평온해질까요? 아니면 더 지독한 지옥의 문을 열게 될까요? 왕좌에 앉은 세조가 마주한 현실은 후자였습니다. 1455년 그는 마침내 그토록 갈구하던 왕관을 썼지만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타인의 삶을 파괴하며 세운 자아는 극도로 취약한 유리성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누군가 나를 똑같이 배신하지 않을까라는 편집증적인 공포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훔친 보석으로 치장한 도둑이 밤마다 문 밖의 발소리에 떨며 잠 못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세조는 자신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더 강력한 왕권을 휘둘렀고 더 많은 피를 묻혔습니다. 사육신을 비롯한 수많은 인재를 숙청하며 그는 스스로를 조선의 수호자라고 세뇌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를 인지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봅니다. 자신의 도덕적 결함을 덮기 위해 이것은 나라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거대한 거짓 성벽을 쌓아 올린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머리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세조를 괴롭혔던 지독한 피부병과 매일 밤 찾아오는 악몽은 그의 무의식이 보내는 비명이었습니다. 권력이라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었지만 그 안의 영혼은 죄책감과 불안이라는 독에 중독되어 서서히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조카의 존재를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 단종은 그 자체로 세조의 실패를 증명하는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 거울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조카를 죽여야만 비로소 자신의 불안이 끝날 것이라는 비극적인 착각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종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던 그 순간 세조는 정말로 자유를 얻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업보의 굴레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것일까요? 이 잔혹한 서사의 마침표가 찍히는 순간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소름 돋는 교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극이 남긴 마지막 유산을 마주해 보시죠. 성공의 대가로 자신의 영혼을 지불했다면 그것을 과연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세조는 조카의 목숨을 앗아간 뒤 비로소 완벽한 왕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는 왕좌를 얻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퇴로가 없는 심리적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꼴이었습니다. 타인의 삶을 짓밟고 일어선 자아는 결코 평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악몽을 꾸었고 온몸에 퍼지는 고름과 진물을 닦아내며 고통 속에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마가가 아니라 파괴된 양심이 신체로 터져나온 정서적 붕괴의 결정체였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는 화려한 금박을 입힌 독배를 들이킨 것과 같습니다. 첫맛은 달콤한 권력의 맛이었겠지만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내면을 태워버리는 치명적인 독이 되었죠. 세조는 강력한 중앙 집권제를 확립하며 조선의 기틀을 닦았다는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페이지마다 그가 흘린 조카의 피냄새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타인을 도구로 삼아 얻은 성취는 결국 자신을 파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고 말이죠. 그는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으나 동시에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실패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야망이나 정당성을 위해 가까운 누군가의 마음을 고립시키거나 희생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너를 위해서 혹은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 뒤에 숨겨진 잔인한 본능을 직시해야 합니다. 단종의 고립된 눈물과 세조의 비참한 종말은 수백 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관계 속에서도 반복될 수 있는 경고등입니다. 왕관을 쓰기 위해 인간성을 포기했던 한 남자의 비극, 그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무엇일까요? 역사는 기록하지만 심리학은 분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타인을 딛고 올라가는 수양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공감과 보호의 울타리를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잔혹한 심리 추적이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파동을 남겼을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세조조차 두려워했던 또 다른 인물들의 소름 돋는 심리전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세조를 침대 위에서 사들여 떨게 했던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인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